유치권에 관한 분석을 제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이 대책까지 논하고 실정 경매에서의 우리가 대책까지 그다음에 활용 방안까지 얘기하고 하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10시간 이상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실전 물건 등을 통하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실력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까지 설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유치권에 관한 기본적인 성립에 관한 것, 진정한 유치권과 가장 유치권을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진정한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성립하는가 이런 정도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유치권의 분석 339페이지부터 살펴봅니다. 그냥 책을 쭉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만족을 다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주지 못하겠다라고 꼭 잡고 있는 것, 잡고 있는 권리, 이것을 유치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치권에 있어서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유가증권, 어음수표와 같은 참고증권, 화물상환증 뭐 그런 것도 포함되는데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 타인의 물건이니까 타인의 물건은 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있겠죠. 이게 유치권에서 유치한다는 말이 뭔가라는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시계 수리를 의뢰했습니다. 얘는 시계 수리점입니다. 시계입니다. 개딱지 아니고 시계예요.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려서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시계 수리를 맡기면서 이거를 10만 원에 시계를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시계 수리를 맡겨서 시계를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갑이 을에게 시계 찾으러 오게 되면 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계 수리비 내놔 그러죠. 시계 수리비 내놓을 때까지는 시계 못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 시계 수리비는 뭡니까? 이 시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죠. 이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만족을 다 받을 때까지 이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주지 못하겠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를 유치권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건물의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겠죠. 공사 도급 계약에서 공사를 맡기는 사람, 공사를 맡은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하는데, 공사 도급 계약에서 이 공사 대금으로 만약에 3억 원 못 받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공사 대금 다 받기 전까지는 너한테 점유를 넘겨주지 못하겠다, 키 못 넘겨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유치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에서 유치권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면 유치장 생각하면 됩니다. 유치장이 뭐예요? 죄진 사람이 죄값을 다 토해내기 전까지는 도망가지 못하게 꽉 잡아두는 것, 그런 것을 유치한다라고 하고, 그런 장소를 유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유치장에 유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유치장 그럴 때 그 유치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관하에 발생한 채권의 만족을 다 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유치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은 선순이든 후순이든 항상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서 규정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낙찰자를 말하는 거죠.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낙찰자는 유치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말소 기준 권리의 선호와 상관없이,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발생한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그 유치권의 부담은 낙찰자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갑소의 부동산이 이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X라는 사람이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건조당권자도 있고 병이라는 전세권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내가 못 받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2억을 피담보채권을 하여 유치권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공사대금. 그러면 나중에 돼가지고 이게 5억이라고 합시다. 5억이라고 했을 때에 X라는 사람이 내가 이 5억짜리를 내가 다 1억 싸게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4억에 낙찰받았습니다. 4억에 낙찰받으면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배당받아가겠죠. 근데 유치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치권은 자 말소 기준금리보다 선순위냐 후순위냐 묻지 않고 항상 낙찰자가 인수된다고 했었죠. 낙찰자 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낙찰받고 난 다음에 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걸 낙찰받았으니까 키 넘겨달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공사대금 2억은 못 받았다. 공사대금 2억은 받을 때까지 너한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겠다. 안 돌려준단 말입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소유권은 취득했습니다만 점유를 넘겨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얘한테 점유를 넘겨받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사대금 2억은 물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5억짜리를 얘가 4억에 낙찰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2억은 끌어안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싸게 산 게 아니라 5억짜리를 6억에 산 꼴이 되는 거죠. 이처럼 유치권은 항상 인수되는 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여기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유치권의 존재는 경매 절차에서 아주 이게 낙찰자를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치권에 있어서 유치권 행사는 오로지 점유라고 하는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점유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내가 여기서 쥐고 있다, 악취하고 있다. 그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 그것도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점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을 갖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유치권은 낙찰자가 항상 인수되는 권리에도 불구하고 점유, 그 유치권의 권리 행사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점유라는 것으로만 나타난단 말입니다. 점유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쥐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만 점유가 아니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수업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승용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차를 저 주차장에다 파킹해 놓고 여기 와서 수업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차는 주차장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 차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키 잠가 놓고 왔잖아. 키 잠가 놓고 왔으면 그 여러분 소유의 승용차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문 잠가 놓고 여기 오셨습니다. 강의 듣고 계십니다. 그럼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점유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쪽 바닷가에 별장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 그리고 그 공부하고 하느라고 내가 별장에 한 1년 동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문만 잠가 두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더라도 저 바닷가에 있는 여러분 소유의 별장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일정한 시간적 계속성을 갖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점유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점유는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것만 점유가 아니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도 점유란 말입니다. 유치권에 있어서 유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점유한다는 말이야. 점유를 하는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강제하기 위해 점유하는 것. 돈 돌려주기 전까지는 점유를 너한테 못 넘겨줘, 못 돌려줘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유치한단 말입니다. 유치한다는 말은 점유한다는 말이야.
유치권에 있을 권리 행사는 오로지 점이라는 형태로만 나타나는데 이 점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고 지극히 관념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이 물건에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이 그걸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가 아니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이라는 것이 추상적, 관념적인 형태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합니까? 매우 강력한 형태로 여기서 낙찰자에게 그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나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은 오늘날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아주 암초적인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야. 따라서 등기부에 안 나타나.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매 물건에 관한 자료들은 법원 자료에 그런 것들이 권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 등 이런 법원 자료들, 공시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유치권의 존재의 이 부분은 유치권은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90% 이상은 가짜이거나 과장된 유치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구체적인 무슨 통계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통계치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 숨어있는 유치권 말고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90% 이상이 가짜이거나 과장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치권의 존재가 어디에 나타나야 되는데 현황조사에 나타나는가?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갔을 때 유치권의 존재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유치권의 존재를 감정평가하여 여기서 감정평가액을 정해야 되는데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갑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을이라는 근저당권자 있고 A라고 하는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2억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5억짜리라고 한다면 이게 진정한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이건 공사대금 2억 원, 빚 2억 원 끌어안고 사는 거지. 그럼 이건 5억짜리 평가하면 안 되잖아. 빚 2억 원 끌어안고 사는 거니까 3억으로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감정평가사가 이게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유치권이 진정한 유치권인지 아닌지, 유치권에서 담보된 채권이 얼마인지 이걸 일일이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감정평가사는 경제적인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으나 법률 전문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유치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의 존재에 따라서 이 목적물 가액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감정평가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유치권의 존재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정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를 조사해가지고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신속을 생명을 하는 경매 절차가 지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사에게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하여 감정평가하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감정평가사에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현황조사서에서도 안 나와. 감정평가서에도 안 나와. 오로지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에 하나요. 유치권 신고를 안 하면 아예 안 나타나는데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매각물건 명세서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인수되는 권리는 반드시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돼야 되죠. 그죠?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는데,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 인수되는 권리란에 기재란은, 자, 점유관계란이 있고 그 밑에 바로 인수되는 권리에 관한 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요, 유치권의 존재는 여기 안 나와. 왜냐하면요, 인수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뭐라고 하냐면은 등기된 권리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인수되는 권리란의 명치거든요. 유치권 항상 인수되는 권리야. 인수되는 권리지만 등기된 권리가 아니란 말이야.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신고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그 란에 안 나와요. 그 란은 안 나오고 유치권 신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 나오는가? 매각물건에서 최하단에 비고란에 유치권에 관한 것이 기재가 됩니다. 뭐라고 기재되는가?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또는 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유치권 신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매각물과 명세서에 유치권 성립 여지 있으면 이렇게 기재된단 말입니다. 유치권 성립 여지 있으면 이 말은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 당의 법원에서 매각물과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 법원에서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있어서 이게 진정은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너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하라. 주의해서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경고적 문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치권의 존재를 내가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한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등기 기록에도 안 나와. 현황조사, 감정평가서 이런 데도 아예 나올 수가 없어. 오로지 나오는 건 어디 나온다고요? 매각물과 명세서의 비고란에 주의적 경고적 문구만 나와.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하는 불분명한 자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대개 하수들은 매각물과 명세서에 아주 이렇게 이제 성립 여지 있음, 불분명함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하수들은 그런 물건의 경우에 참가 못합니다. 법정상 성립 여지 있음,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또는 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대주권 미등기면 대주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요 내가 스스로 분석해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반에 반토막 까들어져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또는 법정상 성립 여지 있음, 대주권 미등기면 대주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기재가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저는 그런 문구를 애들은 가라 라는 것을 이해해요. 하수들은 가라 이겁니다. 하수들은 이게 금액이 반토막 났다, 반에 반토막 났다라고 하더라도 와 싸다라고 해가지고 야 싸다라고 해 들어와서 나중에 돼가지고 보증금 몰수당하고 나서 나중에 보증금 내가 몰수당하고 징징 짜고 하지 말고 하수들은 저기 가서 그냥 뻔한 것들 아파트 경매하라 이거예요. 네가 스스로 와가지고 네 책임에 분석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네 책임하에 분석하고 들어올지 말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얼마 쓰고 들어올 건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개 고수들의 영역으로 간단 말입니다. 하수들은 못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럼 유치권의 존재를 내가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할 때 뭘 가지고 분석하냐 이 말이에요. 분석할 자료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이 늘 이렇게 매수 희망자에게 커다란 위험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 339페이지 옆에 보게 되면 자 유치권 그래 놓고 이런 말이 있죠. 탐정처럼 조사하고 검사처럼 추궁하고 목사처럼 설득하라. 그래서 저자의 은사이신 엘모 교수님의 말씀에서 인용했다 그랬죠. 이 엘모 교수님을 하는 분이 제 대학원 지도교수로 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던 이시훈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장관급이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감사원장도 하시고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학계 1인자야. 옛날에 저희들 대학 다니고 갈 때 이분 책을 안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분 책은 누구든지 다 봅니다. 그분께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유치권 이게 뭡니까? 법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탐정처럼 조사해야 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라면 어느 범위 성립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사처럼 추궁해야 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워낙 가짜가 많고, 워낙 가장된 유치권이 많으니까, 너 진짜야, 가짜야? 진짜라면 어느 범위에서? 검사처럼 추궁하고, 검사처럼 추궁만 해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지, 그지? 그 유치권 주장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처럼 설득하라는 거야. 야, 너 진짜 이럴래? 나하고 소송할래? 너 그러지 말고 얼마 받고 좀 나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치권이라는 얘기는 법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이 유치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아까 제가 그랬죠. 유치권 신고한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는 말이에요. 유치권의 존재가 경매 절차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자가 있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유치권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공사대금 2억 원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5억짜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요,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유치권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게 진정한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3억짜리죠. 공사대금 2억 원을 내가 끌어안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만약에 1억 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이게 공사대금 빚 2억 원 끌어안으니까 3억짜리를 보고 내가 2억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2억에 들어가가지고 2억에 낙찰받고 그 다음에 공사대 이거 유치권 2억 물어주고 나면 결국 5억짜리를 4억에 사는 거잖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거를 모르고 유치권 얘가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경매 절차에서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게 어떻게 되는가? 얘가 모르고 이거를 만약에 4억에 낙찰받는단 말입니다. 4억에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거액의 유치권이 더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 낙찰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대금 못 내는 거지. 내가 만약에 5억짜리가 한번 유찰돼서 3억 5천을 됐을 때에 70% 됐을 때 내가 들어가서 4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내가 여기서 보증금 3,500만 원 냈을 거 아닙니까? 3,500만 원 내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잔금 내기 전에 보니까 얘가 유치권 신고를 2억 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5억짜리를 내가 6억에 산 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증금 내가 날려야 되는 거지. 나머지 잔금 낼 수가 없잖아. 잔금 내고 난 다음에 이거 물어줘야 되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손실을 적게 보는 방법은 입찰 보증 포기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유치권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이게 숨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숨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숨어 있다 보니까, 그럼 얘가 해가지고 낙찰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금 못 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매각 쫓아러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재매각 쫓아러 가가지고 하다 보게 되면 이게 점점 더 길어질 것 아닙니까?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누군가 빨리 낙찰받고 난 다음에 낙찰자가 얘한테 공사대금 빨리 물어줘야지 얘도 공사대금 받을 거 아니냐고.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돈을 받을 기회가 점점 더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유치권자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워낙 가짜가 많고 과장된 것이 많다라고 하니까 유치권 신고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유치권 신고가 이제 이게 유치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유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치권 신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는 이 유치권이 적극적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 적극적인 유치권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짜이거나 과장된 것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떤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컨대 보세요. 얘가 유치권 신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가 1억 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이건 4억짜리를 보고 이게 진정한 유치권이라면 4억짜리를 봐야 되겠지. 3억짜리를 봐야 되겠지. 1억 싸게 산다라고 하게 되면 4억에 산다 그러면 내가 2억에 낙찰받아야 되잖아. 2억에 낙찰받아야 얘한테 나중에 공사대금 2억 원 물어주고 결국 5억짜리를 4억에 사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가짜라고 합시다. 가짜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80% 된다 하더라도 못 들어가는 거지. 나는 이게 분명히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럼 내 혼자 2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거 무시할 거는 어떻습니까? 5억짜리 내가 40%에 사는 거지. 유치권에 관한 것을 내가 분석할 수 있으면 여기서 커다란 수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유치권의 존재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유치권은 나한테 위험이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위험이 아니고 나한테 오히려 커다란 특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죠. 문제는 이 유치권이 가짜인지 진짜라고 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성립하는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이 말이야. 분석할 자료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 유치권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분석해야 돼요.